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03페이지 펴시고요. 취득세 취득식인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34회 때 나오고 35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6개 시험은 다시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또 이것도 별표시 거의 3개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자, 한번 보시면요. 이 취득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 취득시기라는 것은 뭐냐? 취득시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세무 성립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어느 지였냐면 취득하는 때요.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리고 취득하는 때 그랬죠? 그럼 취득한 때, 이게 취득한 때가 언제냐? 이게 취득 시기가 되고 취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34회 시험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가 다음 중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중 취득세 납세무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가 자, 결국 취득세는 취득 시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계약한 날인지, 잔금 지급한 날인지, 등기일인지,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그럴 때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보면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한 날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계약상 잔금일이었는데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잔금일로 이게 바뀐 건데요. 이게 왜 바뀌었냐고 그러면 이거 최근에 바뀐 건데 재작년에 왜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실거래가 과세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래를 하면 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실거래가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객관적인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했는데 지금 원칙이 이제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원칙. 근데 자,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요 말이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그러니까 신고인이, 우리가 신고하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요.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요 언제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계약상 잔금일이 계약서를 봤더니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스토리처럼 기억해요. 원칙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한 날. 근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근데 계약서를 봤더니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일이 언제인지, 계약상 잔금일이 언제인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다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를 봤더니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아셨죠?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라는 게 있는데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계약 해지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면은 뭐 일단 넘어가도 돼요. 자, 계약 해제, 계약을 이제 해지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인지 잘 보세요.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여기가 요걸 이제 포인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런데 계약 해제가 있고 그 계약 해제된 사실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뭐 서류는 달달 외우는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또 공정증서, 이것도 역시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하는데,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일단 딱 하나 예외 빼놓고는 다 60일입니다. 일단 법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인데 다시 봅니다. 이런 서류에서 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인데 자, 다시 봅니다. 포인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요. 자, 해당 취득 물건을 계약 해제 나왔다 그러면 꼭 기억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같은 서류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고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또는 등기한 후에도 등기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한 후라고 그랬잖아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등기한 후에도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는. 그래서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 포인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등기하고 계약 해제가 되는지 등기도 하지 않고 계약 해제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계약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이런 서류예요. 자, 한번 그냥 눈으로 이걸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서류 종류는 눈에 한번 익혀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연부취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연부취득이라는 게 뭐냐? 연부. 우리가 월부로 뭘 취득했다. 요즘은 할부거래인데 옛날에는 월부란 말을 표현을 잘 썼는데 월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다달이 갚아나가죠. 연부 봅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매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부. 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죠. 실제 연부금 지급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바꿔내겠죠? 아니고요. 자,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은 것은 제외.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데 있죠. 어떤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갑과 을이 만약에 총 연부금액이 50억짜리 거래예요. 총 연부금액 이제 50억짜리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연부 거래를 한다? 속 터져 죽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그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자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 매매계약을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5년 자 3월 10일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3월 19일이 연부금을 지급됐잖아요. 그럼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이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자,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지급된 이 사실상 연부금액 있죠? 10억.
8억. 사실상 연부금액 요 8억 원,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그 다음 요때를 3월 19일을 취득시로 해서 요때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고 외에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면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지만 취득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말하자면 취득세를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분할 납부와는 다른 거지만 하여튼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5년 동안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그래서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예요. 연부취득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등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나왔던 이 취득시기요, 지금 배웠던 취득시기 이런 날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자, 그러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 그럼 등기일 등록일이요. 자, 그러면 아까요, 계약상,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지비를 그 전에 등기했어? 그럼 등기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취득시기 이전에 만약에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 안 됐어?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 그럼 등기일인 거고. 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그러면 응용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잘 들어봅니다. 자, 매매로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럼 다시. 매매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자, X도 얼핏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매매로 유상 취득하면 원칙 사실상 잔금지급이라며요. 근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그럼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 빠르면 원래 사실상 잔금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중 빠른 날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부취득의 경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데 원래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고요. 자, 무상승계 취득이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제 상속계실이고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유증으로 취득했을 때는 유증계실이요. 내가 죽으면 줘라. 그 증여자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여튼 상속계실. 상식처럼 알아두시고. 근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은 언제냐면 계약일입니다. 등기일 아니고. 증여는 여러분요,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증여는 민법에서 배워요. 얘는 참고적으로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민법에서 배워요.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나중에 민법에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넌 진짜,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너 요번에 또 사업 실패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맨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내가 돈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난 증여 청약의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야, 친구야, 요새 사업 실패해가지고 저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안 좋다. 옛날에 나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는데, 야 친구야, 난 이것밖에 못 도와서 미안한데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내가 청약했고 상대방이 승낙했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는 계약인데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예요. 증여는 등기일 아니고요. 그럼 증여는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하냐? 사람 마음이 갈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전 재산은 많은 것 같고 반만이요. 하룻밤 또 자면 반에만 자식들이 나타나죠. 이거 다 무효 이거. 우리 지금 우리 뭐 아버지 지금 치매야 막 이러면서 무효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땀만 먹지 못하도록 그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계약일이요. 근데 계약일 전에 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일이고 당연히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 두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등기일 아니고요. 자, 무상승계취득의 계약 해제입니다. 여러분 또 나오네요. 무상승계취득의 계약 해제 나왔다. 취득세에서 항상 계약 해제 나오면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란 말이 나오면 취득세에서 그러면 이걸 떠올립니다. 제 음성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서류, 화해조서, 인락조서 같은 서류에서 입증이 되면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요. 근데 요 입증 서류 기간이 입증 기간이 아까 유상승계축과 달라요. 유상승계축은 60일이었는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취득일로부터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것만 해당이 됐습니다. 이게 60일이었다가 이게 작년에 바뀐 건데요. 이게 바뀐 건데 60일이었다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로 이게 이제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뀐 거냐면 원래는 60일이었는데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예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거기 신고기한과 헷갈리지 말라고 역시 이것도 60일이었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뀌었어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입증서류 기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공정증서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입증 기간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로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이런 서류로 입증될 때 또 계약 해제 신고서요. 아까 이 계약 해제 입증 서류가 유상승계취득은 4가지였는데 얘는 3가지, 요 3번까지밖에 없죠. 하나가 더 이제 유상취득은 있는데 그런 차이점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건 아니니까 이걸 달달 서류를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이런 서류에서 입증될 때 취득을 보지 않는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전히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승계취득이든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요거 등기 된 경우에도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고 바꿔요. 요거만 주의합니다. 자, 이런 서류들 눈에 익혀두는 거지. 뭐 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입증 서류 기간이 유상승계축과 무상승계축은 다릅니다.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문제 풀기 전에 또 역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취득 시기는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볼 거고,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 시기, 제4절 취득 시기요. 취득 시기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납세무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 시기를 물어본다는 거, 저 묻는 말이라는 걸 눈치채시고 또 과세입증 산정의 시기가 되고 신고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여기 기출문제 표시 보세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왔었죠. 그 사람들 패턴이 2년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35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다시 또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취득 시기. 중요성이 높아졌고.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실제 잔금 지급한 날. 근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원칙은 사실상 잔금질인데 원칙은 사실상 잔금질인데 자,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할 수 없다. 신고인 제출한 자료로 그러면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한다. 60일 경과한다. 스토리처럼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계약 해제요. 자, 봅니다. 포인트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는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계약 해제요,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다음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지. 자,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떤 서류에서 입증돼야 되느냐,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이런 서류에서 입증될 때예요. 하여튼 기간은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 예외 빼놓고 60일이니까 6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식입니다. 연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면세점 정도 되는 경우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연부 취득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비를 취득시합니다. 사실상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다. 첫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계약서상으로는 2025년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19일에 처려졌다. 3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넘어갑니다. 등기등록일을 취득시하는 경우, 지금까지 나왔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빠른 날, 요거 표현, 중빠른 날. 자,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중빠른 날.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실. 상속은 상속개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자, 다만 또 계약 해제 또 나왔네요. 자, 여기 포인트. 계약 해제.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됐어야지.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서류 입증돼야 되는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조서, 계약 해제 신고서인데 입증 서류 기간이 아까는 유상취득은 60일이었는데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입증 서류 기간만 한번 60일이 아니라는 것만 눈여겨보고 지나갑니다. 포인트는 여전히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만 줄거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심화 과정에서 봅니다. 취득식이 제일 일단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일단 먼저 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 점유 시효 취득 이런 게 뭐 점유로 인한 취득 이런 게 나오는데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시효 취득이 뭔지 뭐 점유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오면 나중에 제가 이제 취득 시기 더 설명드릴게요. 공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또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면 제가 요거 여기 이어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과세 표준인데 자, 여기 이제 35회 시험에 제가 32회까지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는데 34회 시험 때 전면 전에 우리가 2023년에 전면 개정되고 34회 안 나와서 제가 35회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요. 자, 요거 이제 과세 표준을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표에 3개 합니다. 자, 35회 시험보다는 출제 가능성 35회는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나왔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졌지만 35회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자, 요거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그 과세 표준 나가기 전에 문제, 자, 취득시 배운 거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시의 상집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어떻게 좀 낮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안 들리면은. 그래서 이게 딱 시스템에 고정이 되는데 이걸 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든가 아니면 제가 목소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더 크게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등기일보다는 빠른 경우이다. 하나, 둘, 셋 결심합니다. On지 X인지 하나, 둘, 셋. 아유, 자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 보세요. 결론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상 잔금지비를 보세요. 취득시기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럼 확인할 수 있으면 계약상 잔금지비예요? 아닌지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원칙이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지비잖아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원칙이 사실상 잔금지비지.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약상 잔금지비지.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약상 잔금지비인 거지.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원래 사실상 잔금지비잖아요. 원칙이. 개인 간 두 번째입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등기를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응용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깊은 내용인데. 결심이 안 돼? 하나, 둘, 셋. 자, 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계약상 잔금지비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되지 않았다.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등기일입니까?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여기를 보세요.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등기일을 60일 경과하기 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이 될 수는 있지만, 자, 지금 그 얘기는 없잖아요. 등기일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으로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 안 됐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이 될 수도 있지만 등기일이 빠르면. 자, 그렇지만 요거는 그래서 등기일 취득시효로 한다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취득시효로 합니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비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인데, 자, 응용력을 요하는 거야. 자, 응용력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 둘, 결심이 됩니까? 셋. 자, 목소리가 아주 그냥 자꾸만, 아이고, 그냥 틀리든 말든 그냥. 자,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매나 경매면 이게 뭐냐면 공매나 경매예요. 그러면 이게 공매 경매면 이거 유상취득이잖아요. 공매나 경매는 유상취득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공매나 경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대가 지급하고 취득하니까 유상취득이에요.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칙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지비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일이요. 자,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비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응용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괜찮아요. 틀려도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틀려? 또 알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네? 자, 이런 거, 한 최소한 요것에 관한 것도 저한테 한 10대 번 거의 20번 가까이 들게 될 건데,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때 되면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알고 갑니다. 이거 중빠른 날 왔다는 거. 자,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다시 결심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빨리 하면은 조금 뜸을 알고 있어요. 좀 뜸을 줘줘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좀 참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저 다른 사람 중에 누가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에이 진짜 하면서 자, 생각 다 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가 나왔다. 자, 보세요.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가 나오면 계약 해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계약 해제가 나오면 제 음성이 죄송합니다. 제 음성이 들려야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들린단 말이 나중에 이제 들리게 돼요. 자, 등기 등록 하더라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지.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여러분들. 자, 등기등기 된 경우니까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이제 중요하고 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배웁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요. 아까 그거 보니까 제가 공사하는 소음에 신경 써가지고 막 그 거기 신경 쓰느라고 제가 그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지난 첫 시간에는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했네. 아, 진짜 제가 잘못했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아, 폭설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예, 저 이동하시는 분들은. 저도 폭설 내린 수요일 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강의하고서 강남에서 이제 저 어떤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동하는데 여기 수원 의왕간 고속도로 도로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여기 지나가는데 그 의왕 톨게이트인가 거기 의왕 톨게이트가 말하자면 이제 저 앞에 한 100m 전방에 있는데 그 의왕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00m 통과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서 있다가, 한 10분 서 있다가, 한 2m 이동하고, 한 10분 서 있다가 한 2m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올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폭설 내린 날 저는 운전을 5시간도 넘게 한 것 같아요. 6시간인가 같은, 좀 그럴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하나의 예고편이죠? 앞으로 기상은 이제 이럴 것이다, 이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도 이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얘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별표시 3개짜리입니다. 일단. 우리 무조건 제가 35회 시험 전에는 무조건 출제된다. 무조건 그랬는데 35회 시험보다는 출제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요한 내용들을 안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그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 가액이요. 이 과세표준을 납세음사가 결정합니다. 원칙, 그죠? 근데 한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할 때 그 취득 당시 가액이요. 이걸 기준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다만 연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냐면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금액. 근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 아니고. 아까 예를 들었죠?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를 매년 그러니까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 8억 지급되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에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 아니고요. 하여튼 취득세 과세 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 표준.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먼저 무상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입니다.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보시면 원칙 뭐로 하냐면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데 시가 인정액. 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요거를 줄여서 우리가 법령에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 가액. 자, 유사 매매사례가액 포함해서 매매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공매가 있었으면 공매가액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가로 법령이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평가기간 동안에, 자 보세요.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토탈 9개월인데 이 평가기간은 법령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내, 평가기간 내 만약에요 취득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다, 매매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공매나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아파트 하나를요. 자 A라는 어떤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을이 이것을 자 증여받습니다. 증여로 취득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데 그럴 때 취득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시가인정으로 한다는 것은 이 증여로 인한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요 평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받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감정받은 요 3개월이 되는 때, 만약에 3개월이 되는 때 감정받은 가액이 있습니다. 취득일 전 3개월이 되는 때, 취득하고 나서 1개월이 되는 때, 예를 들어서 증여받은 것을 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아니라 을에 대한 겁니다. 을이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좀 이따 나오는데 이 평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자 만약에 이게 2개 이상이다. 평가 기간 동안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그럴 때는 좀 이따 나올 건데 취득일 전후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여기서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제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매매가액. 자, 그래서 요 매매가액을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요게 이제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요것을 둘 중에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요 매매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가로 인정, 통상적으로 거래했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할 때 무상취득은 자 근데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다, 또 감정받은 게 있다, 공매 경락가액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는 거. 2개 이상일 때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으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이런 얘기고 계속해서 봅니다. 시가인정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평균액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 자 이래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아래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 과세 표준 무상취득 예외가 있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을 말하는 건데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가 시가인정액이라는 게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여기 봅니다.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시가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시가격에는 보세요. 기준시가란 말도 있고, 기준시가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세법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자, 왜 그러냐면 세금을 특히 부동산 세금 같은 것은 잘 본인이 거래해보거나 뭐 접해보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용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막 그랬던 용어들이다 보니까 자, 눈 뜨고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처음에 어려워하고 조금 생소해하고 막 낯설어하고 좀 버거워하는데 근데 그래도 부동산 거래해보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개념이 좀 낯설죠. 낯익죠. 기준시가란 말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은 더 잘 들어봤어야 되는데 되게
이건 더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올 때요, 그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보면 시가순액이라는 말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금액만 봐서 그렇지 원래는 더 잘 접했을 건데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자, 기준시가, 시가순액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칭해서 흔히 우리가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준시가와 시가순액은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순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집으로요, 매년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매년 재산세다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아니 도대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 집에 대해서 뭘 근거로 세금을 계산해서 재산세를 매년 내라고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요? 시가순액. 미리 여러분 집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가격을 매겨놨거든요. 그 시가순액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되는 가격이고,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 시가순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이거 소시 좀 비슷하게 나왔네.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전도가 있는데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 그렸네. 그림의 소질이 없어가지고. 자, 다시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잖아요. 이 땅값을 매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 어떤 시군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가 있다고 쳐요. 각 시군구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 안양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군구가 있으면요, 이 시군구 내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땅값을 매길 때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합니다.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 표준지. 자, 이걸 누가 산정 것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 것이에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 것이에요.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이걸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순액도 되고 토지 기준시가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을 한번 볼까요? 주택은요 똑같아요. 주택도 수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주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누가 표준주택을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해요.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됩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도 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셔도 되고 요것만 알고 갑니다. 자, 그러면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라는 것. 하여튼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누가 이거 산정하셨냐? 여러분 요거 하나 꼭 기억해요.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하느냐? 이건 지자체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같은 지자체장이 산정합니다. 시험에서 이 시가순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다고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누가 산정하느냐? 시가순액은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고 시가순액이라는 거, 공시가격, 이거 지방세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정도만 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상속으로 무상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 공시가격, 요걸 과세표준하는데 시험에서 제가 그랬어요. 35회 시험 강의 들었던 분들, 제가 계속 요걸 문제를 내면서 요거 이제 과세표준 쭉 설명하면서 요게 특이하잖아요. 우리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이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얘만 시가순액이기 때문에 바꾸면 상속으로 무상취득했을 때 시가인정액으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걸 강조했는데 35회 시험 때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상속으로 무상취득했을 때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 2022년도까지는요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 법령에 규정이 없었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할 때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신고할 때는 어떤 거로 해야 되느냐 법에 규정이 없는데 판례나 실무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2023년도부터 이제 전면 개정돼서 상속은 시가순액으로 법에 명문화했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개정 내용이,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사람들이 증여요. 2023년도에 증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2022년도에 막 당겨서 증여했었어요. 왜냐면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공시가격은 시가순액은 보세요. 소위 말해서 시가에 이 공시가격, 시가순액 같은 이 공시가격은 소위 시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아파트 같은 거나 뭐 올해 같으면 69점 몇 프로 반영한다, 시가 반영률이 그렇다고 하지 사실은 더 낮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시가 60~70%밖에 실제로는 더 낮고요. 50% 뭐 50몇 프로 막 이런데 어떤 반영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에 60~70%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에서 한번 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거에서 만약에 여기 이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감정받은 게 감정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9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증여받아가지고 우리 증여받아서 취득한 후 1개월 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3억이에요. 그러면 공시가격은 소위 말해서 시가에 60~70% 결정되는데 어떻게 요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22년도에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시가순액으로 10억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2023년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니까 13억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하면 불리하니까 2022년도에 막 당겨서 증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순액입니다.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이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만약에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을 제외하고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시가인정액과 시가순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도 아니고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도 해당되지 않고 그냥 증여로 무상취득했다, 그럴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근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가순액으로요. 자, 여러분 저한테 이제 계속 또 과세표준에서 듣게 된 얘기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하냐? 시가순액. 취득세 과세표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한다?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세. 그랬더니 이번 시험 끝나고 합격 후기에 어떤 수강생이 교수님 음성이 또 이런 것도 들렸어요, 저는. 자, 잘 모르겠다
따 시가순액 이런 것도 문성이 들려가지고 해결했어요 하면서 답 이것도 고르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자 상속이나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시가순액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스토리처럼 기억하세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에요. 계약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하고 근데 취득세 취득 원인에 따라 과세표는 달라지는데 눈 뜨고 취득세 과세표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뭘 과세표한다고요? 시가인정액이요. 원칙 시가인정액으로. 시가인정액을 근데 산정하기 어렵다? 자,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하고?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평가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이런 것들을 시가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 원칙 시가인정으로 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뭘 과세표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공시가격 시가순액으로 하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납세자가 우리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조세, 납세문자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가액이다. 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입니다. 아까 부담부 증여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아까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저 부동산을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야 그래? 근데 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거 똑같아요.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증여자가. 자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수증자가 자 무슨 대가를 증여자한테 줬냐고요? 공짜로 받은 애가? 자 증여자가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취득한 거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했습니다.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무상으로.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 자 유상취득으로 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상취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니까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 이 부분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니까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중에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은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무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요까지 받고 그다음에 유상승계수익의 과세표준을 볼게요. 유상승계수익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해요. 결론 실제 취득한 가격 이걸 취득하면서 들어간 일체 그 가격을 말하는데 여기 봅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수익한 경우에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상거래라는 것은 매매,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하여튼 유상거래로 승계수익할 때는 해당 물건을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가 어떤 자냐?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체의 그 비용을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매 같은 유상승계수익은 뭘 과세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다시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이게 예전에는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실거래가 과세 시스템이 도입됐고 정착이 됐다고 봐서 사실상 실제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일체 비용,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일체 비용을 우리가 과세에 표준화합니다. 자, 다시요.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아까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뭘 과세에 표준화하고?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취득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뭘 과세 표준화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 취득한 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 딱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방 까먹고 개념이 헷갈릴 건데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에서요,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는 부당하게 계산을 했다? 부당하게 계산했을 때는 시가인정액을 다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지자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그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걸 이제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계산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원래 매매는 어떤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부당행위로 계산을 했다, 부당하게.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얘도 부당하게 계산했으니까 그럴 때는 지자체장이 뭘 과세 표준화할 수 있다? 시가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족관계, 남남 사이에는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의 얼마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제 부당행위로 계산했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요 예를 들어드리고, 자, 일단 쉬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 만약에 아파트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 자 있습니다. 그런데 101호를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매했어요. 근데 이 101호의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8억짜리였습니다. 자, 근데요, 을이 매매가 있었는데 사실상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 자산 거래일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103호가 거래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03호가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에 15억의 자,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 가액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것을 감정가액 이런 게 없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요걸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가 인정액으로 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남 사이 같으면 15억의 거래가 되는 똑같은 평형, 똑같은 아파트인데 나란히. 근데 103호를 15억에 매매했는데 자, 갑이 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갑은 바보고 을은 땡 잡았네. 그죠? 5억이나 주변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 샀잖아요. 땡 잡았네. 남남 사이 같으면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싸게 팔겠다는데 15억에 거래되는 걸 아파트를 난 10억에 팔어. 나는 팔 거야. 그러면 누가 말려요? 팔면 파는 거고 얘는 땡 잡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딱 틀리고 여러분들 딱 봐서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봐도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세 15개월 온 걸 갖다 형이 동생한테 10억에 팔면. 자, 이럴 때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자, 특수관계자간에 시가 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경우에 자, 시가 무조건 아니고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여기선 3억 이상 차이가 나죠?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해가지고 에이 딱 냄새가 나네 뭐 그래가지고 지자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뭘 과세 표준해요? 시가 인정액을 지자청이 과세 표준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예요. 부당하게 계산했으니까. 남남 차이가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럼 부당행위가 있다고 보고, 계산이 있다고 보고, 얘네들 부당행위로 계산했다고 했는데,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이 5% 이상 차이 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을 과세에 표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해됩니까, 여러분? 부당행위, 유상승계층 원래 사실상 취득가액이지만 부당행위로 계산했다. 이럴 때는 지자청이 무엇으로 해요? 시가인정액을 지역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부당행위 계산 어떻게 판단하느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남남사이 같은 뭔 관계가 있어요?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이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인정액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자, 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시가순액 산정 방법은 뭐 됐습니다. 토지는 뭐 부동산 가격 공시가나 법률에서 공시되는 취득연재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요걸 토지 우리가 시가순액이라고 하고,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가나 법률에서 공시되는 취득연재 개별 주택 가격,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이 됩니다. 자, 요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떻든 간에 개별 공시가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누가 산정고시하느냐. 우리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한다고요? 지자체 장인 산정고시하는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다고 바꿨어요. 하여튼 나중에 어떤 건지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산정은 몰라도 돼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저 문제 풀고 또 제가 교재에 다시 한번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봅니다.